죽어가는 남자의 마지막 말은 5글자였다. 에번스한테 왜 안 물었지? 강혁은 그 5글자를 들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끊겼으며 바람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그러나 강혁의 귀는 정확했다. 16년간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형사로 살아오면서 강혁의 청각은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에 내뱉는 한마디를 놓치지 않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새벽 5시 30분이었다. 경북 영덕 해안 절벽 아래였다. 파도가 바위를 두드리는 소리와 동해바다 새벽 안개가 절벽 일대를 두텁게 감싸고 있었다. 강혁은 골프채를 손에 든 채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바위 사이에 쓰러진 남자를 발견했다. 남자는 절벽 위에서 떨어진 것이 분명했다. 몸 곳곳에 타박상과 찰과상이 있었고 왼쪽 관자놀이 부근에서 피가 흘렀다. 강혁은 즉시 내려갔다. 절벽 아래로 내려가는 좁은 바위 틈새 경로를 그는 단 10초 만에 파악했다. 이것이 강혁의 타고난 능력이었다. 골목이든 절벽이든 좁은 공간의 지리를 그는 눈으로 한번 훑는 것만으로 몸이 먼저 반응했다. 남자의 맥박은 가늘었다. 이름이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남자는 눈을 간신히 들어 강혁을 바라봤다. 그 눈 안에 무언가를 말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에번스한테 왜 안 물었지? 그것이 전부였다. 남자의 눈이 감겼다. 강혁은 즉시 119에 신고했다. 그런 다음 남자의 옷을 살폈다. 신원을 확인할 지갑이나 신분증이 없었다. 왼쪽 상의 주머니에 접힌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을 꺼내 펼쳤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자였다. 사진 뒤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다. 강혁은 사진을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 남자의 주머니에 넣었다. 앰뷸런스가 도착하기까지 12분이 걸렸다. 그 사이 강혁은 절벽 위를 올려다봤다. 절벽 위쪽 풀밭 끝에 누군가 서 있었다. 검은 바람막이를 입은 남자였다. 그 남자는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강혁과 눈이 마주치자 몸을 돌려 사라졌다. 강혁은 그 얼굴을 기억했다. 강혁이 영덕에 있었던 이유는 단순했다. 지인에게서 해안 근처 영덕 골프장 이용권을 선물 받은 것이 이틀 전이었다. 강혁은 탐정 일을 하면서도 골프를 즐겼다. 형 강민혁은 그것을 볼 때마다 검사가 골프 치면 욕먹는다며 투덜댔으나 강혁이 치는 것은 뭐라 하지 않았다. 강혁은 영덕에서 하룻밤을 자고 서울로 돌아왔다. 마포구 합정동 골목 안으로 차가 들어섰다. 오피스 빌딩 외벽 50층 창문에 금색 글씨로 강혁 탐정사무소라고 새겨진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다. 강혁은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50층 문이 열리자 나정희가 이미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나정희는 독신이었고 미인이었으며 업무 처리 속도는 사무소에서 가장 빨랐다. 강혁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정희는 이미 오늘 들어온 연락 사항들을 정리한 서류를 내밀었다. 탐정님, 어젯밤 영덕에서 연락이 왔어요. 절벽 아래서 발견된 남자가 병원에서 새벽 2시에 사망했대요. 강혁은 서류를 받으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름이 확인됐어요. 네, 박종률. 나이 42. 직업은 미술품 컨설턴트이고 주소는 서울 용산구예요. 강혁은 분석실 쪽으로 걸어갔다. 분석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쪽에서 세종이 가동 중이었다. 세종은 최신 버전의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 컴퓨터 시스템이었다. 사무소 내에서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이에나가 주로 운용했다. 이에나는 세종 앞 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분석하고 있었다. 이에나 박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이었다.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했다. 분석 화학 전문가이면서 프로파일러 자격도 갖추고 있었다. 성격은 치밀하면서도 사교성이 좋았고 운전 실력은 강혁을 포함해 사무소 전 직원 중 단연 최고였다. 각종 첨단 장비를 다루는 솜씨는 맥가이버 수준이었다. 이에나는 강혁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의자를 돌렸다. 탐정님, 박종률 씨 기본 자료 뽑아뒀어요. 강혁은 이에나 옆에 서서 세종 화면을 바라봤다. 언제 뽑았어요? 오늘 새벽에 사망 소식 듣자마자요. 이에나는 이미 강혁보다 한 발 앞서 있었다. 항상 그랬다. 강혁이 생각하기 전에 이에나는 자료를 정리하고 동선을 짜고 필요한 것을 준비해 두었다. 강혁은 화면을 읽었다. 박종률, 고급 미술품 컨설턴트,
3년 전부터 독자적으로 운영. 그 이전에는 성북동 소재 고단정, 곧한리이라는 갤러리에서 수석 큐레이터로 근무했다. 고단정 갤러리의 실소유주는 유한철이라는 인물이었다. 유한철이여.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게 서열 12위권 유태흥 그룹 회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예요. 그 그룹 오너 일가가 성북동 고택에서 생활 중이에요. 박종률이 왜 영덕 절벽에 있었는지 확인됐어요. 아직이요. 그 부분은 영덕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데 공식적으로는 등산 중 실족으로 분류하려는 것 같아요.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실족. 그 남자의 마지막 말은 실족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내뱉는 말이 아니었다. 에번스한테 왜 안 물었지? 그 말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다. 강혁은 분석실에서 나와 송태풍 박사의 연구실로 갔다. 송태풍은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였다. 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현장 감식과 법의학 분석과 암호 해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문성을 갖췄다. 43이었고 말수가 적었으나 결론은 항상 정확했다. 강혁이 들어서자 송태풍은 현미경에서 눈을 들었다. 강혁은 사진 파일을 꺼냈다. 영덕에서 죽어가는 남자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사진을 자신이 찍어온 것이었다. 현장에서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강혁은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두었다. 이 여자를 찾아야 해요. 송태풍은 사진을 들여다봤다. 20대 중반, 머리는 어깨 아래로 내린 검은 단발. 뒤로는 한옥 처마가 보이네요. 이해나가 연구실로 들어와 사진을 가져갔다. 세종한테 줄게요. 이해나는 사진을 들고 나갔다. 세종에게 안면 인식과 배경 분석을 지시했다. 3시간 뒤 세종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진 속 여자는 황유진이었다. 나이 28, 대학원 미술사학 석사 졸업, 현재 성북동 고단정 갤러리에서 인턴 큐레이터로 근무 중, 그리고 유한철 그룹 회장의 손녀딸이었다. 이해나가 강혁에게 그 결과를 전달했다. 강혁은 그 정보를 들으며 두 가지를 연결했다. 박종률은 유한철 그룹 갤러리 출신이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유한철 그룹 회장의 손녀딸 사진을 품고 있었다. 박종률 씨가 왜 황유진 씨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게 핵심이에요. 이해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리고 에번스가 누구인지. 강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50층 창문 너머로 한강이 흘렀다. 에번스가 한국 이름으로 무엇인지부터 찾아야 해요. 다음 날 오전 강혁과 이해나는 성북동으로 갔다. 이해나는 무인 승용차를 수동 모드로 전환해 직접 운전했다. 성북동 골목은 좁고 경사가 가팔랐다. 이해나는 좁은 골목을 막힘없이 통과했다. 고단정 갤러리는 한옥을 개조한 건물이었다. 외부는 오래된 기와와 돌담이었으나 내부는 최신 갤러리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강혁은 3가지를 확인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있는 것은 입구 왼쪽 안내 데스크였다. 없는 것은 박종률의 이름표가 있던 자리였다. 이름표 거리에 빈 공간이 하나 있었다. 어색한 것은 갤러리 내부 오른쪽 끝 전시실로 통하는 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다는 것이었다. 나머지 문은 모두 열려 있었다. 갤러리 매니저가 나왔다. 나이 50대의 여자였다. 이름은 한경자라고 했다. 강혁은 명함을 내밀었다. 이해나도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박종률 씨 사망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경자의 표정이 굳었다. 경찰이신 줄 알았는데 탐정사무소군요. 예, 사설조사입니다. 박종률 씨가 사망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저도 잘 몰라요. 박종률 씨는 3년 전에 퇴사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갤러리에 출입한 기록이 있어요. 한경자가 눈을 좁혔다. 어떻게 그걸? 이해나가 조용히 웃었다. 갤러리 입구 CCTV가 3달치 기록이 남아요. 그걸 보면 확인이 돼요. 한경자는 잠시 침묵했다. 박종률 씨가 2달 전부터 가끔 왔어요. 황유진 씨를 만나러 왔던 것 같아요. 강혁은 그 대답을 들으며 황유진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황유진은 그날 오후에 갤러리에 나왔다. 강혁과 이해나를 보자 황유진의 눈이 경계를 담았다. 그러나 이해나가 먼저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고 황유진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다. 박종률 씨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황유진은 잠깐 머뭇거렸다.
할아버지 유 원장 얘기요. 강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유 원장이요. 할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유 원장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런데 박종률 씨가 그 유 원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문제요? 황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박종률 씨 말로는 유 원장의 서명한 증인이 진짜 증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서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서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강혁은 잠시 말을 멈췄다. 유 원장 위조. 그것이 핵심이었다. 박종률 씨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황유진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이게 박종률 씨가 저한테 맡긴 메모예요. 한 달 전에 맡기면서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전하라고 했어요. 강혁이 수첩을 받았다. 수첩 안에는 두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나는 이진국 공증인, 다른 하나는 에번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짜리 문장이 있었다. 에번스는 전부 알고 있다. 에번스한테 묻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게 틀렸다. 강혁은 수첩을 이에나에게 넘겼다. 이에나는 그 자리에서 수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세종에게 전송했다. 사무소로 돌아온 뒤 이에나와 송태풍이 분석을 시작했다. 세종이 이진국 공증인의 신원을 조회했다. 이진국은 서울 서초구에서 공증 사무소를 운영하는 60대 남자였다. 유한철 그룹 관련 법률 업무에 오랫동안 관여해왔다. 에번스는 한국 이름이 아니었다. 강혁은 그 점에서 오래 생각했다. 이에나가 세종에게 유한철 그룹 관련 인사 중 외국 이름이 있는 인물을 검색하도록 했다. 세종은 30분 뒤 결과를 내놓았다. 유한철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유진 인터내셔널 소속으로 과거에 에반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직원 기록이 나왔다. 본명은 강에반, 나이 62살, 현재 은퇴 후 경기도 가평에서 거주 중. 젊을 때 유학을 다녀온 뒤 에반스라는 영어식 호칭을 회사 내에서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강에반은 30년 전 유한철 그룹에서 법무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었다. 이에나가 자료를 강혁에게 보여줬다. 강해반 씨가 30년 전 유한철 그룹 법무팀에서 오너 일가 관련 문서 작성을 담당했어요. 당시 유한철 회장의 주요 자산 관련 서류 작업을 직접 처리한 기록이 있어요. 강혁은 그 정보를 받으며 수첩의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에번스는 전부 알고 있다. 에번스한테 왜 안 물었지? 박종률이 마지막으로 내뱉은 그 말은 강해반에게 왜 묻지 않았냐는 뜻이었다. 강해반이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유한철 그룹의 유 원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강혁은 즉시 결론을 내렸다. 가평에 가야 해요. 다음 날 아침 가평으로 출발하기 전에 강혁에게 연락이 하나 들어왔다. 유한철 그룹 법무팀에서 공식적인 연락이었다. 강혁 탐정사무소에서 박종률 씨 사망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강혁은 나정희에게 오후에 만나겠다고 회신하도록 했다. 오전에 가평으로 먼저 다녀오기로 했다. 이에나가 무인 승용차를 몰았다. 서울에서 가평까지 1시간이 걸렸다. 북한강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였다. 강해반의 집은 가평 읍내에서 2km 떨어진 조용한 마을 안에 있었다. 넓은 텃밭이 딸린 단층 주택이었다. 강해반은 텃밭에서 일하다가 강혁과 이에나를 맞았다. 62살이었으나 얼굴에 힘이 있었다. 강혁과 이에나를 보는 눈빛이 차분했다. 강혁은 명함을 내밀었다. 박종률 씨 사망 관련해서 여쭤보러 왔어요. 강해반은 잠시 강혁을 바라봤다. 박종률 씨가 죽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셨군요. 예. 소식이 왔어요. 박종률 씨하고 최근에 연락이 있었나요? 강해반은 잠시 망설이다가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에 마주 앉았다. 강해반이 먼저 말했다. 박종률 씨가 한 달 전에 여기 찾아왔어요. 유한철 회장님 유 원장 관련 이야기를 했어요. 강혁은 말없이 기다렸다. 30년 전에 제가 유한철 회장님 관련 문서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 회장님이 첫 번째 유 원장을 작성하셨어요. 당시에는 제가 직접 법무 실무를 담당했으니까 증인 자격으로 서명에 참여했어요. 첫 번째 유 원장. 예. 박종률 씨 얘기로는 최근에 두 번째 유 원장이 나타났는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어요.
회장님이 직접 서명한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어요. 이해나가 조용히 물었다. 두 번째 유언장에 서명한 증인들이 누구예요? 강해반은 이름 두 개를 댔다. 이진국 공증인, 그리고 갤러리 매니저 한경자였다. 강혁은 그 두 이름을 들으며 전날 고단정 갤러리에서 만난 한경자의 표정을 떠올렸다. 굳어있던 표정, 경계와 불안이 동시에 담긴 눈. 강해반 씨는 두 번째 유언장 작성 과정에서 전혀 개입이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리고 박종률 씨가 저를 찾아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제가 첫 번째 유언장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유언장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강해반은 창밖을 한번 바라보고 나서 말했다. 첫 번째 유언장에는 재산의 대부분이 손녀인 황유진 씨에게 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룹 경영권은 직계 혈족 내에서 논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유언장은요. 박종률 씨 말로는 두 번째 유언장에는 그룹 경영권이 사위 오성철 씨에게 넘어가도록 바뀌어 있다고 했어요. 강혁은 오성철이라는 이름을 기억했다. 오성철, 유한철 회장의 외동딸 유미화의 남편, 계열사 유진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그리고 3년 전 박종률이 갤러리를 나온 시점과 맞물리는 인물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해나가 세종과 무선으로 연동하며 오성철의 자료를 뽑았다. 화면을 보는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오성철은 3년 전부터 유진 인터내셔널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그룹 내 실질적인 경영권을 서서히 장악해왔다. 유한철 회장은 현재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다.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장시간 집중이 어려웠다. 회장이 그 상태에서 서명을 했다면 강혁은 말을 잇지 않았다. 이해나가 대신 말했다. 서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선결이에요. 오후에 유한철 그룹 법무팀 대표가 강혁 탐정사무소에 찾아왔다. 법무팀 실장 이름은 박시원이었다. 나이 50대 중반, 말이 정확하고 침착했다. 박시원은 강혁 탐정사무소 응접실 소파에 앉아 말했다. 박종률 씨 사망은 경찰에서 실족 사고로 결론 냈습니다. 저희로서는 탐정사무소가 그 사안을 계속 조사하는 게 편치 않습니다. 강혁은 조용히 바라봤다. 편치 않으신 이유가 뭔가요? 그룹 이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박종률 씨가 유언장 관련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나요? 박시원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강혁은 그 대답에서 거짓을 읽었다. 말이 너무 빠르고 깔끔했다. 진짜로 모르는 사람은 그 질문에 조금 더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다. 박시원이 돌아간 뒤 이해나가 말했다. 박시원 씨가 탐정님께 접근해 온 건 조사를 멈추게 하려는 것 아닌가요? 그게 목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거겠죠. 강혁은 일어나서 창가로 갔다. 한강이 오후 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박종률 씨는 죽기 전에 황유진 씨에게 수첩을 맡겼어요. 그 수첩이 법무팀 손에 들어갔다면 우리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도 알았겠죠. 이해나가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법무팀이 수첩 내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번스가 누구인지도.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다. 탐정님. 강해반 씨가 위험할 수 있어요. 강혁은 이미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 번 만에 강민혁이 받았다. 뭐야, 혁아. 이 시간에, 형. 가평 강해반 씨 주소 지역 경찰에 순찰 요청 좀 해줘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강민혁은 한숨을 쉬었다. 또 사건이야. 예, 이름이 어떻게 돼? 강해반. 경기도 가평 거주. 알겠어. 내가 연락해 줄게. 근데 혁아, 이번 건 규모가 어떻게 돼? 유태흥 그룹 계열 유한철 그룹 관련이에요. 전화 저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 유한철이. 알겠어. 조심해. 전화가 끊겼다. 이해나는 세종에게 가평 강해반 거주지 주변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을 지시했다. 그날 밤 10시에 세종이 경고를 올렸다. 가평 강해반 거주지 주변에 낯선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웃 주민이 신고한 것이었다. 형이 연결해준 가평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러 갔다. 강해반은 집안에 있었다. 무사했다. 그러나 차량은 강해반이 집안에 들어가기 전 잠깐 밖에 나왔다가 돌아온 사이에 사라졌다.
강혜반의 커피잔 안에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누군가 강혜반의 집 안에 들어왔다 나간 것이었다. 이에 나는 그 소식을 받고 강혁에게 말했다. 박종률 씨한테 한 것과 같은 방법이에요. 다음 날 강혁과 이해나는 강혜반을 서울로 데려왔다. 강혜반은 처음에는 거절했다. 그러나 전날 밤 일이 있고 나서 스스로도 두려움을 느낀 것이 분명했다. 결국 임시로 사무소 근처 호텔에 머물기로 했다. 강혁은 이해나에게 강혜반 보호를 나정희에게 맡기도록 했다. 나정희는 그 지시를 받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즉시 호텔을 예약했다. 강혁은 그 사이 오성철 쪽에 접근하는 방법을 생각했다. 정면으로 접근하면 오성철 측 법무팀이 막을 것이 분명했다. 우회로가 필요했다. 이해나가 먼저 아이디어를 냈다. 오성철 씨 주변 인물 중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있어요. 누구요? 고단정 갤러리 한경자 씨예요. 한경자 씨는 두 번째 유원장 증인이에요. 동시에 유한철 회장 가족들과 오랫동안 가까이 지낸 인물이에요. 그리고 세종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경자 씨는 최근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채무가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그 채무의 상당 부분이 오성철 씨와 연결된 회사에서 제공한 대출이에요. 강혁은 그 정보를 듣고 한경자가 오성철의 손에 쥐어진 인물임을 알았다. 그렇다면 한경자는 두 번째 유언장 작성 과정에서 협력자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강혁은 황유진에게 연락했다. 황유진은 직접 만나자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에 갤러리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황유진은 커피를 앞에 두고 말했다.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할아버지가 오성철 아저씨한테 경영권을 넘긴다고 했을 때 믿기지 않았거든요. 왜요? 할아버지는 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 그룹은 혈족이 지켜야 한다고, 외부 사람 손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오성철 씨가 외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셨어요. 딸은 사랑하지만 사위는 신뢰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해나가 물었다. 황유진 씨 어머니 유미화 씨는 어떤 분이에요? 황유진은 잠깐 시선을 내렸다. 어머니는 오성철 아저씨를 많이 따르세요. 아저씨가 경영을 잘하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저는 아저씨가 처음부터 우리 그룹 재산에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강혁은 황유진을 바라봤다. 황유진의 눈이 고요했다. 두려움은 있었으나 그 두려움 뒤에 단호함이 있었다. 할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볼 수 있어요. 황유진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지금도 의식이 있어요. 건강이 안 좋으시긴 하지만 대화는 가능해요. 오성철 아저씨 쪽에서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있어서 제가 마음대로 데려가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주치의 선생님이 저랑 가깝거든요. 강혁은 이해나를 바라봤다. 이해나는 이미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강혁이 유한철 회장을 만나기로 준비하던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자가 사무소에 나타났다. 오성철 본인이었다. 나정희가 명함을 들고 강혁에게 전달했다. 강혁은 응접실로 나갔다. 오성철은 50대 초반이었다. 단정한 양복에 침착한 표정이었다. 앉아있는 자세가 자신감이 넘쳤다. 강혁 탐정님이시군요. 직접 찾아왔습니다. 강혁은 맞은편에 앉았다. 어떤 일로? 탐정님이 박종률 씨 사망 건을 조사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조사를 막으러 온 게 아닙니다. 강혁은 말없이 기다렸다. 탐정님이 조사 중인 내용이 유한철 회장님 유언장과 관련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철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저는 탐정님이 우리 그룹의 법률 자문 형식으로 합류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수는 탐정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박종률 씨 사안에 대한 조사는 내부 법무팀에 일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혁은 봉투를 바라봤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않았다. 박종률 씨가 왜 죽었는지 알고 싶으신 건 아니군요. 오성철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박종률 씨는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사고요. 예. 강혁은 일어섰다. 이 봉투는 가져가세요. 오성철의 표정이 굳었다. 강혁은 말을 이었다. 박종률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알고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에번스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어요. 오성철의 눈 안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당혹감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다. 오성철 씨는 방금 전 제 조사 경로를 확인하러 오셨어요. 제가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한 것 같으니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오성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사무소를 나갔다. 이해나는 강영 옆에서 오성철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탐정님. 저 사람이 오늘 사무소에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을 수 있어요. 알아요. 우리 사무소 내부 구조를 직접 확인하러 온 거잖아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드론 경계 강화해요. 이해나는 이미 세종에게 사무소 외부 감시 드론을 추가 출격하도록 명령하고 있었다. 유한철 회장 면담은 이틀 뒤에 이루어졌다. 황유진이 주치의를 통해 비공식 면담 경로를 열어줬다. 장소는 성북동 고택이었다. 오성철은 그날 인천 현지 업무가 있어 오전 중 외출한 상태였다. 강혁과 이해나는 주치의와 함께 고택 안으로 들어갔다. 유한철 회장의 방은 본체 안쪽 가장 조용한 위치에 있었다. 방에 들어서자 창가 쪽 침대에 노인이 반쯤 기댄 채 앉아 있었다. 유한철은 나이 82이었다. 피부는 주름이 깊었으나 눈에 힘이 살아 있었다. 강혁이 소개를 했다. 유한철은 강혁을 천천히 훑어봤다. 탐정이라 예, 박종률이 보낸 거야. 강혁은 잠깐 멈췄다. 박종률 씨가 돌아가셨어요. 유한철의 눈이 오래 멈췄다. 알고 있었어. 강혁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두 번째 유언장에 직접 서명하셨나요? 유한철은 잠시 침묵했다. 사람이 늙으면 어둑해진다. 내가 서명한 게 맞는데 그 내용이 지금 내 뜻과 맞는지는 모르겠어. 처음에 작성하신 유언장 내용을 기억하세요. 그야 기억하지. 내 재산은 유진이한테 가야 해. 이해나가 조용히 물었다. 두 번째 유언장이 언제 서명된 건지 기억하세요. 유한철은 눈을 찌푸렸다. 작년 가을이었어. 아픈 뒤에 여러 서류를 한꺼번에 서명하는 일이 많았어. 그때 그것도 서명했던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그때 상태가 좋지 않았어.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게 정확히 열이 심했어. 의식이 오락가락했어. 강혁은 이해나를 바라봤다. 의식이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서명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때 증인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유한철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진국이라는 사람이 왔어. 그리고 한경자도 있었어. 그런데 내가 제대로 확인을 못했어.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했어. 강혁은 그 말을 들으면서 전체 구도를 확인했다. 오성철이 주도했다. 이진국 공증인이 서류를 준비했다. 한경자가 증인 역할을 했다. 유한철이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서명했다. 그리고 원래 유언장을 알고 있던 박종률이 그것을 문제 삼으려다 영덕 절벽 아래에서 죽었다. 회장님. 이 사실을 법적으로 증언하실 수 있어요. 유한철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이 나이에 아직 할 말이 있어. 강혁은 이진국 공증인을 만나기로 했다. 정면 접근이었다. 이진국 사무소는 서초구 법원 근처였다. 강혁과 이해나가 도착했을 때 이진국은 이미 두 사람의 방문을 예상한 듯 침착한 표정이었다. 어떻게 오셨나요? 강혁이 자리에 앉았다. 유한철 회장님, 두 번째 유언장 공증 과정을 여쭤보러 왔어요. 이진국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정당하게 진행됐습니다. 서명 당시 회장님 상태가 어떠셨나요?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열이 심한 상태에서 의식이 오락가락했다는 회장님 직접 진술이 있어요. 이진국의 얼굴이 조금 굳었다. 이해나가 옆에서 말을 이었다. 공증인으로서 서명인의 의사 능력 확인 의무가 있으셨잖아요. 그 의무를 다하셨나요? 이진국은 잠시 시선을 내렸다. 강혁은 그 침묵 안에서 흔들림을 읽었다. 이진국 씨. 박종률 씨 죽음에 대해 아는 게 있어요. 이진국은 즉각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것과 관계없어요. 그럼 공증 과정만 이야기해요. 이진국은 입을 굳게 닫았다. 강혁은 일어섰다. 우리가 나가고 나면 이진국 씨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실지 생각해 보세요. 이미 유한철 회장님 직접 증언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의사 능력 결여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증은 법적으로 무효예요. 이진국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혁과 이해나가 사무소를 나왔다. 나오는 순간 이해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탐정님.
이진국 씨가 지금 누군가한테 전화할 거예요. 오성철 씨겠죠. 세종이 이진국 사무소 출입자 동선을 추적하고 있어요. 2시간 뒤 세종이 데이터를 올렸다. 이진국이 전화를 건 번호는 오성철 비서실이었다. 통화는 3분이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진국 공증사무소에서 강역 탐정사무소로 연락이 왔다. 이진국이 진술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이진국의 진술은 다음날 강역 탐정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 이진국은 응접실 소파에 앉아 강역과 이해나를 번갈아 바라봤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강역은 말없이 기다렸다. 오성철 씨가 접근한 게 2년 전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자문을 부탁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가을에 유한철 회장님 유언장 건을 가져왔어요. 회장님이 아프셔서 직접 새로운 유언장을 원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것이 사실인 줄 알았어요. 회장님을 직접 찾아갔을 때 대화는 가능하셨거든요. 그런데 서명 당시 상태가 서명 당시에는 제가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어요. 오성철 씨가 빨리 끝내야 한다고 재촉했어요. 회장님이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 내일 다시 오자고 했을 때 오성철 씨가 오늘 꼭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해나가 기록을 했다. 한경자 씨 이야기는요. 이진국이 잠시 망설였다. 한경자 씨도 제가 연결했어요. 오성철 씨가 갤러리 쪽에서 믿을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한경자 씨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오성철 씨가 한경자 씨 채무를 청산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것이 전부였다. 이진국이 진술을 끝내고 나서 강혁은 형에게 전화했다. 형, 이제 움직일 수 있어요. 강민혁은 잠시 침묵했다. 유언장 위조 관련이야. 예, 증거가 정리됐어요. 알겠어. 검찰 쪽으로 넘기기 전에 법원 쪽에서도 처리가 필요할 거야. 김병기한테 연락해봐. 강혁은 전화를 끊고 김병기에게 연락했다. 김병기 부장판사는 강혁의 오랜 친구였다. 은비령과 판사 동기였고 강민혁과도 잘 아는 사이였다. 병기야. 도움이 필요해. 무슨 일이야? 유언장 효력 관련 가처분 신청이 필요해. 이번에도 큰 사건이야. 유태흥 그룹 계열이에요. 전화 저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알겠어. 관련 서류 정리해서 보내. 이진국의 진술서와 유한철 회장의 직접 진술을 정리한 자료를 은비령에게 넘겼다. 은비령은 이해나의 절친이었다. 로펌 대표이자 전 판사 출신의 변호사였다. 이해나에게서 연락을 받은 은비령은 그날 즉시 강역 탐정사무소로 달려왔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제가 가처분 신청 준비할게요. 은비령은 서류를 검토하면서 강혁 쪽을 힐끗 바라봤다. 강혁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이해나는 은비령의 그 시선을 알아채고 조용히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한경자는 그날 저녁 자진해서 강역 탐정사무소에 연락을 해왔다. 이튿날 아침 한경자가 사무소를 찾아왔다. 한경자는 응접실에 앉아 강혁을 바라봤다. 다 알고 계시죠? 예. 한경자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저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채무가 너무 컸어요. 오성철 씨가 그것을 이용했어요. 박종률 씨 사망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요? 한경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성철 씨가 박종률 씨를 영덕으로 불러냈어요. 저도 나중에 들은 거예요. 박종률 씨가 유언장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겠다고 압박을 가하자 오성철 씨가 직접 협상하겠다며 영덕 골프장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박종률 씨가 절벽에서 떨어진 거예요. 오성철 씨는 사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강혁은 한경자를 바라봤다. 직접 목격하신 건 아니죠? 예, 그냥 제가 느끼는 거예요. 강혁은 한경자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강혁은 이제 핵심 증거가 하나 남았다는 것을 알았다. 박종률이 죽은 그날 영덕 절벽 위에 있던 검은 바람막이 남자. 그 남자가 오성철인지 아니면 오성철이 보낸 누군가인지 확인이 필요했다. 이해나는 세종을 통해 그날 영덕 골프장 주변 CCTV 기록을 추적했다. 경찰 공식 수사가 아닌 경로였으므로 세종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는 골프장 출입 기록과 근처 도로 CCTV 영상이었다. 세종이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사건 당일 영덕 골프장 예약 명단에 오성철 이름은 없었다. 그러나 오성철 계열사 임원 명의로 2명이 예약되어 있었다. 그중 하나가 최서인이라는 인물이었다.
세종이 최서인 신원을 조회했다. 최서인, 나이 45, 유진 인터내셔널 전략기획실 실장, 전직 군 출신, 체격이 단단하고 키가 크다는 주변 인물 인터뷰 기록이 있었다. 강혁은 그날 영덕 절벽 위에 서 있던 남자의 실루엣을 기억했다. 검은 바람막이, 체격이 단단한 중년 남자, 최서인일 가능성이 높았다. 강혁은 강태룡에게 연락했다. 강태룡 장군은 현재 제7사단장이었다. 강혁과는 고등학교 동기였다. 특수전 전문가이자 무기 전문가였다. 강철 체력의 소유자로 군내에서 유명했다. 부인은 미스코리아 진 출신 최현진이었다. 태룡아, 군 전역자 중에 최서인이라는 사람 알아? 강태룡은 잠시 생각했다. 최서인, 들어봤어. 특전사 출신이야. 10년 전에 나왔어. 나온 이후에 민간 업체 쪽으로 갔다는 얘기 들었어. 왜 그 사람이 박종률 씨 사망 사건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어? 강태룡은 잠시 침묵했다. 알겠어. 내가 전역 당시 기록 추적 가능한 경로로 확인해 볼게. 혁아, 이번 상대가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알아. 필요하면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울게. 강혁은 전화를 끊고 이해나를 바라봤다. 영덕에 다시 가야 해요. 이해나는 이미 차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다. 이번에는 낮이었다. 강혁과 이해나는 영덕 해안 절벽에 다시 섰다. 사건 당일과 같은 시각이 되도록 새벽 4시에 출발해 5시 20분에 도착했다. 강혁은 절벽 위 풀밭 끝에 섰다. 세 가지를 확인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있는 것은 절벽 끝 풀밭에 남아있는 미세한 흔적이었다. 풀이 눌려 있었다. 한 사람이 오래 서 있었던 흔적이었다. 없는 것은 절벽 끝 철제 안전 울타리였다. 이 구간만 울타리가 없었다. 관리 소홀인지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거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했다. 어색한 것은 절벽 끝에서 2미터 안쪽 지점에 박힌 금속 핀이었다. 아주 작았다. 강혁이 무릎을 꿇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크기였다. 이해나가 다가왔다. 핀이에요. 줄을 고정하는 핀이에요. 누군가 절벽 끝에 접근할 때 이 핀에 안전줄을 묶고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나는 즉각 소형 분석기를 꺼냈다. 핀 주변 토양 샘플을 채취했다. 핀 자체의 금속 성분도 분석했다. 결과가 나왔다. 금속 핀은 일반 건설용이 아니었다. 특수합금 소재였다. 군이나 특수작전에서 사용하는 고강도 등반 장비와 동일한 재질이었다. 강혁은 그것을 보며 눈을 좁혔다. 최서인은 특전사 출신이었다. 이 핀은 최서인이 박아놓은 것이었다. 최서인은 절벽 위에서 안전줄을 이용해 아래로 내려가거나 박종률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재빨리 현장을 떠났을 것이었다. 이해나는 사진을 찍고 샘플을 봉투에 담았다. 강혁은 핀을 조심스럽게 빼서 증거 봉투에 넣었다. 절벽 아래에서 파도 소리가 올라왔다. 박종률이 여기서 떨어졌다. 그리고 아래에서 강혁을 발견하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에번스한테 왜 안 물었지? 강혁은 그 말의 무게를 다시 느꼈다. 박종률은 죽어가면서도 에번스 즉 강해반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하려 했다. 자신이 죽더라도 누군가 강해반에게 물어봐 주기를 바란 것이었다. 박종률 씨가 이 말을 남긴 건 결국 저한테 한 말이에요. 이해나가 강혁을 바라봤다. 우연히 거기 있었던 탐정한테요. 예, 그가 골프를 치던 탐정이 거기 있었어요. 이해나의 눈이 잠깐 부드러워졌다. 두 사람은 절벽 위에 나란히 서서 동해 바다를 바라봤다. 송태풍 박사가 핀의 금속 성분 정밀 분석을 마쳤다. 결과는 이해나의 현장 분석과 동일했다. 군용 특수 합금이었다. 국내에서 민간 경로로 구할 수 없는 소재였다. 강태룡이 연락을 해왔다. 혁아, 최서인 기록 확인했어. 특전사에서 10년 전 중령으로 전역했어. 전역 사유가 뭔지 알아? 뭔데? 직무 외 행동 혐의로 징계를 받고 나왔어. 당시 기록에는 민간인 접촉 관련이라고만 나와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봉인됐어. 그런데 내가 당시 같이 있던 선임한테 확인해봤어. 최서인이 민간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었대. 어느 기업? 유진 인터내셔널이야. 강혁은 그 대답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오성철은 10년 전부터 최서인과 연결되어 있었다. 최서인은 오성철의 사설 실행자였다. 태룡아, 이 정보 공식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선은 그쪽 군 내부 인사기록 사본이야. 나머지는 검찰 쪽이 해야 해. 강혁은 형에게 즉각 전화했다. 강민혁은 기다리고 있었던 듯 바로 받았다. 혁아, 준비됐어. 이제 움직여도 돼요. 알겠어. 오늘 밤부터 시작할게. 강민혁이 움직였다. 검찰 수사팀이 오성철과 최서인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진국의 진술서와 한경자의 진술서가 공식 수사 자료로 제출됐다. 유한철 회장의 진술은 주치의가 직접 확인서를 작성했다. 동시에 은비령이 유 원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김병기가 담당 재판부에 연결해 빠른 처리를 도왔다. 이틀 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두 번째 유 원장의 효력이 잠정 정지됐다. 오성철 측 법무팀이 즉각 반발했다. 그러나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태였다. 가처분 결정이 나온 다음 날 강혁은 황유진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할아버지가 강혁 탐정님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강혁과 이해나는 성북동으로 갔다. 유한철 회장은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표정이 좀 더 단단해 보였다. 자네가 박종률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들은 사람이라고. 예, 에번스한테 왜 안 물었지? 유한철은 그 말을 반복했다. 박종률이 그 말을 남겼군. 강해반이 살아있어. 예, 현재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유한철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강해반이 내 첫 번째 유언장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 예, 직접 진술을 받았어요. 유한철은 잠시 먼 곳을 바라봤다. 박종률이 그걸 알았어. 그래서 강해반한테 물으면 된다고 했던 거야. 그런데 나는 왜 진작 강해반을 불러서 물어보지 않았을까? 강혁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이 아프셨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장님이 강해반과 연락하는 것을 막았을 거예요. 유한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겠지? 이해나가 조용히 물었다. 강해반 씨를 직접 만나보시겠어요? 유한철의 눈이 움직였다. 그 사람이 지금 서울에 있어. 예, 데려와요. 다음 날 강해반이 성북동 고택에 왔다. 강혁과 이해나는 문 밖에서 기다렸다. 두 노인이 방 안에서 30분을 보냈다. 나오는 강해반의 눈이 붉었다. 강혁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해나도 마찬가지였다. 오성철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다. 강민혁이 직접 지휘한 수사팀이 오성철을 불러 조사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서인은 검찰 출두 요청을 받고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오후 이해나에게 세종이 경고를 올렸다. 강해반이 머물던 서울 호텔 주변에 낯선 차량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강혁은 즉시 강해반 보호를 강화했다. 나정희가 강해반을 호텔에서 사무소 내 안전구역으로 이동시켰다. 사무소 50층은 외부 출입이 통제된 공간이었다. 그리고 2시간 뒤 이해나가 이상한 정보를 발견했다. 탐정님 이해나의 목소리가 조금 달랐다. 강혁이 다가갔다. 이해나는 세종 화면을 가리켰다. 최서인 씨 동선 추적 중인데요. 오늘 오성철 씨 조사 시작된 직후에 오성철 씨 부인 유미화 씨와 만났어요. 강혁은 그 정보를 바라봤다. 오성철과 유미화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세종이 통신 분석을 했더니 최서인 씨는 오성철 씨에게서 지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유미화 씨에게서 지시를 받아왔어요. 강혁은 그 순간 가장 놓쳤던 조각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았다. 오성철이 아니었다. 오성철은 전면에 있었다. 실질적인 배후는 유미화였다. 유한철 회장의 딸, 황유진의 어머니. 오성철의 아내, 유미화는 오성철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유미화 자신이 경영권 확보를 원했고 오성철은 그 수단이었다. 강해반이 첫 번째 유언장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 첫 번째 유언장에는 재산이 손녀 황유진에게 간다고 되어 있었다. 황유진은 유미화의 딸이지만 유미화는 직접 경영권을 갖지 못하는 구조였다. 유미화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 번째 유언장에서는 경영권이 남편 오성철에게 가도록 바꿨다. 오성철을 통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문제 삼던 박종률을 제거하기 위해 최서인을 영덕으로 보냈다. 강혁은 이해나를 바라봤다. 유미화 씨를 지금 어디 있어요? 이해나가 세종에게 즉각 물었다. 성북동 고택에 있어요.
강혁은 즉시 황유진에게 전화했다. 황유진은 전화를 받고 당황했다. 어머니가 성북동에요. 할아버지 방에 지금 들어갔어요. 강혁은 즉각 찼다. 이해나가 엔진을 켜고 있었다. 이해나가 차를 몰았다. 강혁은 달리는 차 안에서 김병기에게 문자를 보냈다. 상황을 짧게 요약했다. 강민혁에게도 연락했다. 강민혁이 즉각 답했다. 내가 경찰 쪽에 연락할게. 먼저 들어가지 마라. 강혁은 그 문자를 읽고 잠시 생각했다.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탐정님, 들어가실 거죠? 예, 저도 같이 가요. 강혁은 이해나를 바라봤다. 이해나의 눈이 단호했다. 성북동 고택 앞에 차를 세웠다. 황유진이 대문 앞에 서 있었다. 황유진의 얼굴이 창백했다. 할아버지 방 안이 조용해요. 강혁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본체 복도를 빠르게 걸어 유한철 회장 방 앞에 섰다.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대답이 없었다. 강혁이 문을 열었다. 방 안에 유한철 회장이 침대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다. 유미화는 방 안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유미화는 강혁이 들어오자 일어섰다. 여기가 어디라고? 강혁은 유한철 회장에게 다가갔다. 맥박을 확인했다. 맥박은 있었다. 숨을 쉬고 있었다. 이해나가 들어와 빠르게 회장의 상태를 확인했다. 이해나는 분석기를 꺼내 회장 옆 물컵을 검사했다. 30초 뒤 이해나가 말했다. 수면제 성분이에요. 박종률 씨 사건과 같아요. 유미화의 얼굴이 굳었다. 황유진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니를 보는 황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강혁은 유미화를 바라봤다. 유미화는 말이 없었다. 강혁이 조용히 말했다. 유미화 씨. 최서인을 보내서 박종률 씨를 영덕 절벽 아래로 밀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를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려 했어요. 유미화는 창밖을 바라봤다. 다 내 것이어야 해요. 내가 이 그룹을 지킨 거예요. 강혁은 그 말 안에 있는 것을 들었다. 오래된 분노였다. 아버지에게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는 상처,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어야 했다는 오랜 박탈감. 그것이 결국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강혁은 그것에 공감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박종률이 죽어도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았다. 경찰차 소리가 밖에서 들렸다. 강민혁의 연락을 받은 경찰이 도착했다. 유미화는 움직이지 않았다. 저항하지 않았다. 이해나가 유한철 회장 옆에서 응급처치를 계속했다. 배1구가 뒤따라 들어왔다. 유한철 회장은 의식을 잃지는 않은 상태였다. 약물 용량이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황유진은 할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 회장의 손을 잡았다. 유한철 회장이 눈을 뜨고 황유진을 바라봤다. 유진아, 황유진이 대답했다.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 강혁은 그 장면을 문 옆에서 바라봤다. 최서인은 그날 밤 검찰 수사팀에 의해 체포됐다. 강태룡이 제공한 군 인사기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최서인의 전역 사유와 유진이 인터내셔널 연결고리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되면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됐다. 이진국과 한경자는 각각 진술 협조를 한 것이 참작되어 수사에 전력을 다해 도왔다. 오성철은 유미화의 지시에 따른 방조 혐의를 받았다. 오성철은 자신이 모든 것을 유미화에게서 지시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유언장 위조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은비령이 황유진을 대리해 진행했다. 첫 번째 유언장의 유효성이 법원에서 확인됐다. 재산은 황유진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강해반은 사무소 안전구역에서 며칠을 보낸 뒤 가평집으로 돌아갔다. 떠나는 날 강해반은 강혁에게 말했다. 박종률이 결국 해낸 거네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에번스를 찾았으니까요. 강해반은 잠시 먼 곳을 바라봤다.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에번스한테 물으라고 했군요. 강혁은 그 말을 들으면서 영덕 절벽 아래에서 죽어가던 박종률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눈 안에 있던 간절함, 그것은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아니었다. 말하고 싶다는 간절함이었다. 진실을 이어가고 싶다는 간절함이었다. 강혁은 그것을 가장 가슴 아프게 여겼다. 모든 것이 정리된 뒤 강혁과 이해나는 마지막으로 성북동 고단정 갤러리에 들렀다. 갤러리는 일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황유진이 갤러리 안에 있었다. 두 사람을 보고 다가왔다. 탐정님. 감사해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상태가 어때요? 많이 회복됐어요. 의식도 또렷하시고요.
잘 됐네요. 황유진은 잠시 강혁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박종률 씨가 탐정님을 모르면서도 그 말을 남긴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처음 본 사람한테 그 말을. 강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에는 이유가 있어요. 박종률 씨는 그 말을 아무한테나 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한 거예요. 황유진은 잠시 침묵했다. 탐정님이 그 사람이었던 거군요.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갤러리를 나와 차에 탔다. 이해나가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다. 탐정님, 박종률 씨가 탐정님한테 전한 거 맞죠? 강혁은 조수석 창밖을 바라봤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해나는 잠시 강혁을 바라봤다가 앞을 향했다. 차가 성북동 골목을 빠져나왔다.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였다. 이른 저녁빛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탐정님, 밥은요? 강혁이 고개를 돌렸다. 이해나가 앞을 보며 말했다. 오늘 아무것도 못 드셨잖아요. 강혁은 잠시 이해나의 옆 얼굴을 바라봤다. 애나 씨가 뭐 먹고 싶어요? 탐정님이 사주는 거라면 뭐든요. 강혁은 조용히 웃었다. 이해나는 웃지 않았다. 앞을 보고 운전했다. 그러나 이해나의 귀끝이 조금 붉어져 있었다. 강혁은 그것을 알아챘다. 모른 척했다.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은 나정희에게서 새 의뢰 파일을 받았다. 나정희가 건넨 파일을 강혁이 펼쳤다. 첫 줄이었다. 30년 전 실종된 남동생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저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요. 강혁은 파일을 덮었다. 이해나를 바라봤다. 이해나는 이미 세종에게 의뢰인 신원 조회를 지시하고 있었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50층 창문 밖으로 한강이 어둑해지는 서울 하늘 아래 반짝였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강혁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 주기로 오래전에 결심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아마도 그 다음 날도. 박종률이 남긴 말은 결국 박종률을 죽게 만든 사람들을 향한 마지막 저항이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에번스를 기억했다. 강해반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노인. 30년 전 한 기업의 법무 담당자로 정직하게 서류를 만들었던 사람. 그 서류 안에 진실이 있었다. 진실은 항상 어딘가에 살아 있었다. 누군가 묻지 않아서 잊혀진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강혁은 그날 이후 현장에 들어설 때마다 조금 더 오래 생각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그리고 묻지 않은 것, 에번스에게 묻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